이번에 노상원 명단을 보니까 이제 종북 반국들에 접근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뭐 이재명, 그 우원식, 정청래, 박찬대 이런 이름들 김민석 거론하고 촛불행동 대표였던 김민웅 씨, 또 사재단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민주노총 이름 집어넣은 것이요. 그리고 연예인들 특히 찍힌 연예인들 몇 사람하고 그다음에 방송인들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뭐 명단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MBC를 통해서 나온 명단을 보면은 오히려 저희 대중 연예인들이나 이런 문화 지식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민주당원 또는 이제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원 그리고 민주노총, 전농 등의 주요 집행부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그다음에 명진 스님 등의 이제 불교계에서의 반윤석열 활동을 했던 분들 또는 기독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기도회 열었던 분들 이건 명단 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개헌 몇 달 전부터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들 대학 교수들이 했었잖아요. 여기 이름 올린 대학 교수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이 인원도 수천 명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건 이 책을 쓸 무렵에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건 뭐가 또 들어갔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그다음 각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이상 공기업 간부들까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그냥 공무원들이잖아요. 장관들이야 임명직이라 어공이라 하더라도 차관급이나 뭐 행정관 청와대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공기업 간부들까지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거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었는데 넣은 걸 보고서는 아차 싶었어요. 이 자들이 이 생각까지 했었구나. 왜 공기업 간부들은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참 하기가 그런데 이 얘기도 전에 한번 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5.16 쿠데타 나고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5.16 쿠데타 나고 이제 문화재 청이 돼요. 국보나 보물을 이제 새로 제정하고 문화재 관리법을 제정을 하거든요. 보호법을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문화재 보호 과장인가 문화재 관리 과장인가 한 분이 있었어요. 초대 5.16 직후에. 그리고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이른바 문화재 복원 사업들을 전부 총괄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문화재 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문화재 복원 사업들을 총괄했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벌써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0몇 년 전에 그분하고 이제 우리 한국 문화재 복원 역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문화재 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생각을 했냐.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선구적인 저는 굉장히 선구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서부터 이른바 한국문화재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한국문화재 복원에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간에 다 이제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봤는데 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거 하기 전에 육군에서 병사들 훈련 기획자든 하사관이었대요. 육군 상사 훈련 계획을 짰는데 자기네 사단장이 5.16에 가담하는 바람에 연대장인지 사단장인지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문화재 청장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임하사를 데려다가 문화재 보존국장에다가 과장에다 앉혀준 거예요. 군사 쿠데타는 그래요. 계엄령에 떨어지고 나면 공기업 여기에서 가담한 사람들 사단장급은 물론이고 특전사니 무슨 뭐 수방사니 이쪽은 물론이고 거기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거기에 가담했던 연대장급, 대대장급
중대장급.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너 계속 군대에 있을래? 아니면 나와서 뭐 할래? 전두환 정권 때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뭘 만들었냐면 그럼 뭐라 그러더라? 사무관제도, 예편 사무관제도를 만들었어요. 육군 대위로 예편하면 사무관을 주고, 소령으로 예편하면 서기관을 주고. 제 친구라고 할 수는 없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육사가 썼어요. 그 친구가 원래 그래서 유신사무관이 참 박정희 때 만들었구나. 그래서 유신사무관이라고 그래요. 육군 대위 예편하면 대위 마치고 예편해서 사무관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 제도가 나중에 민주화 이후가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 계속 군에 남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이른바 해고 열풍이 또 불었을 거예요. 수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정북 좌파 또는 이제 전 정권 협조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절차 없이 해고되고, 이건 뭐 영장 없이 체포되는 거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해고되고 그 자리에 군인들을 꽂아 넣었겠죠. 공기업, 연봉 많은 공기업 감사, 이사,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대표 전부 군인 출신으로 싹 물갈이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장 잃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됐을 거고요. 게다가 전두환 때의 삼천교육대는 한 4만 명 채 안 되는 3만 9천 명인가 7천여 명인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깡패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훨씬 넘어서겠죠. 왜냐하면 전두환 때 80년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기회가. 언론인이나 지식인이 아니면 뭐 어떤 일까지 심지어 전두환 때 있었냐면요. 국사학자예요. 전부 다 저의 스승뻘이죠. 스승님이신데 조선시대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논문에다가 인민이라는 말을 썼어요. 막상 쓸 말이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인민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제 당시에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나온 게 사례도 있어요. 조사받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논문을 쓰거나 기사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정말 어떤 조직이라고 해봤자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죠. 정말 자생적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종교계밖에 없었어요. YMCA, YWCA, 가톨릭 대학생 연합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적인 단체라면은 무슨 도시산업선교회 그리고 뭐 가톨릭 농민회 이런 단체들 정도가 있을 뿐이었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방직이니 원풍무방이니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시민단체니 뭐 전부 무슨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니 뭐 자유청년맹이니 하는 관변단체들이나 있었지 자발적 시민사회단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도 당연히 없었죠. 인터넷 댓글 다는 것도 없었고요. 이 사람들이 조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특히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처럼 정부 비판적인 단체들은 물론이고 이제 오래된 단체들이죠. 지금 여기 개국본이라든가 무슨 촛불행동 이런 데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살인 대상으로 이름을 올려놓았던 살해 대상으로 이름을 올려놓았던 이제 김호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겸손힘들란 뉴스공장의 구독자들 여론조사 것도 압수수색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그건 이제 회비로 운영되잖아요. 여론조사 꽃의 회원들 이렇게 따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입수할 수 있는 명단은 1,000만 명이 넘어요. 정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입수할 수 있는 명단은 1,000만 명이 넘고 그중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사람을 최상위 1%만 뽑는다고 해도 10만 명이고요. 근데 80년에 이미 6만 9천 명을 잡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확대된 시민사회단체들, 늘어나는 단체들 그리고 인터넷에 기록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버리면 100만 명 이상이
수사 대상이 될 거예요. 적어도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을 거고요. 정부 반국가 세력의 가족, 친인척이란 낙인이 찍혀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겠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거예요. 좋아할 겁니다. 딱 이게 히틀러가 유태인들 잡아놓으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독일인들한테 나눠주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군사 쿠데타가 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노상원 수첩은 이자들의 이제 망상, 이자들의 계획이 단지 무슨 저 윤석열 집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놔서 민주주의자들, 공화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10만 명을 죽이든 20만 명을 죽이든 100만 명을 죽이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악귀 같은 살인마들의 이제 생각을 표현한 거죠. 이 살인마들이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가서 무슨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는 동, 서울에서 탄핵 집회를 하겠다는 반대 시위를 하겠다는 동, 이 사람들 전부 살인마들의 동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란 사태가 한국 사회에 미친 굉장히 중요한 좀 악영향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사람들을 살인마 동조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얼굴을 못 보겠어요. 얼굴을 차마 못 보겠어요. 알면서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윤석열 복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증거들을 보고서도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미 이제 그냥 귀신이거나 악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국민의 이른바 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이른바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그 다양성의 범위를 넘어섰고 헌법 테두리를 스스로 이탈한 사람들이 나온 것.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이게 이 내란 사태가 만들어낸 반인륜적 결과물이다. 인간을 이제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로는 그럼 내란이 이제 이렇게 많은 피해 이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란 이후에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체포된 사람은 80년대에 10배 넘어갔을 거예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생겼고 인터넷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생긴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그런 인간들이 나와요. 어떤 인간이냐면 보나마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각 장관들은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실행되었다면은 이게 구국의 결단이니 뭐니 그러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왔을 것이고요. 언론들도 조선일보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만히 앉아서 잡혀가고 그러겠냐고요.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또 많은 이제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진짜 또 총을 쏠 거고요. 유혈 사태도 일어날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그렇게 죽여서 계엄이 성공하고 윤석열 계획대로 됐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안정될까? 정말 전북 반국 그 사례가 없이 청정한 자유대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이 될까? 윤석열 생각대로 재선 3선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먹고 나서 나이 70 한참 넘어서 이제 80 다 될 때쯤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김건희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체제가 될까? 제가 이 계엄이 실행됐더라면은 최소 10만 명이 죽거나 잡혀가거나 직장 잃고 이런 사람들은 수십만 명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건 그냥 막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때 계엄으로 이제 불법 체포됐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그 이후에
이제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계엄 이후에 진행됐던 일들, 그리고 뭐 지금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일들을 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 나름의 합리적 추론을 했던 것이죠.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그런 마찬가지 방식으로 좀 이 이후의 상황을 보죠.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광주 80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돼 있었고요. 또 지금 노상원 같은 자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인성으로 보면 그랬대잖아요. 대북 요원들 폭탄 조끼 입혀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임무가 끝나면은 그 폭탄 조끼를 폭발시켜서 그냥 아예 시체를 못 찾게 만들어 버려라라고 지시를 했대잖아요. 이건 악마도 이런 정도 악마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죽이는 방법과 관련해서 써놓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살인범들은 살인 계획을 세울 때 보통의 살인범은 뭘 제일 고민하냐면 증거인멸 방법을 고민해요. 그래서 정말 잔인한 살인범들은 토막살인을 해서 여기저기 묻어버리고, 이게 증거인멸 방법이거든요. 살인 자체는 잔인한 방법인데 이 토막살인은 증거인멸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자들의 방법은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의지를 나름대로 담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배에다 태워서 백령도나 연평도 인근으로 북쪽 해역 NLL 인근까지 보낸 다음에 북한으로 하여금 격침하게 한다. 또는 북한이 격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월북선으로 간주해서 격침한다. 아니면 휴전선 인근에서 북쪽으로 직진하게 한다. 이제 집단 월북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총 쏘고 빨리 뛰어. 근데 영화에 가끔 보는 장면이에요. 거기 가면 지뢰밭이에요. 지뢰 밟고 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감옥에 수용했다가 화학약품 등을 사용한다. 독살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독살을 하지 청산가리나 이런 거 먹여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 증거를 안 남기려는 방식이 아니고요. 잔인하게 죽이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인을 할 때는 증거인멸을 고민하고 권력이 살인할 때는 효율성을 고민해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킬링필드, 폴포트 정권이 킬링필드 자국민 수백만 명을 죽일 때 총알이 아깝다고 비닐봉지를 썼거든요.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어요. 근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집단 학살이나 대량 학살에서는 그런 효율성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자들은, 이 노상원 일당이나 이자에게 불러줬을 자들은, 그게 김용현이든 김건희든 불러줬을 자들은 그런 증거인멸도 고민하지 않고 효율성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끔찍하게 죽일까? 시체도 못 찾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정말 악귀들이에요. 근데 이 악귀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추종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귀 추종자들. 인간의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끔찍한 악마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악귀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 옆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던 그 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성의 최저선을 한 단계 끌어내렸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자들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악마성의 최고선을 뚫어버렸어요. 뭐 인간성의 최저선을 한 등급 더 낮춘 거죠. 다른 말로 막 같은 뜻이긴 한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마성. 사실은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인간이 느꼈던 그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히틀러를 보고 나서 인간이 역사상 상상했던 어떤 악마도 저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다는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악마 같은 놈이라고 하는 말이 욕이었었는데, 악마보다 더 잔인한 인간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 악마 같은 욕이라는 게 욕이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래요. 저런 악마 같은 이라는 말도
저런 악마도 없거든요. 저런 악마 같은 말도 정말 수많은 악마 영화들이 나와 있었지만 저렇게 악랄한 악마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악마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저렇게 죽이겠다는 악마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그 악마성까지 수용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로 우리 사회 인간성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꼴을 보고도. 저런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느냐. 좀 너무 소름이 끼쳐요. 지금 우리 이 주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